이 금융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 파월을 흔드는 핵심은 뭐냐, 금리를 내리라는 거잖아요. 연준 이사들 중에서 파월의 어떤 일사불란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2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처럼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렇게 파월을 잡으로 흔들면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금리를 내려야 되는 환경에서도 장기 채물은 금리가 위로 튈 수도 있다. 얘네들이 금리가 튀어서 언제든지 한번 주식시장까지 건드릴 수 있다. 그 위에 파장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까지 많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하셔야 되고, 그다음 미국 시장하고 연결되니까 파월 해임설에 대한 건데, 일단은 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는데 계속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니 뭐 이거 다 저기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면 네. 왜 그런지부터 영향은 어떨지까지 한번 네. 다 말씀해 주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뭐 그 에클스 회관이죠. 그러니까 연준 회관 관련해서 그거 건설과 관련해서 큰 문제만 없다면 내가 뭐 특별히 할 거 없다 네네. 이랬는데 바로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 그 애나플리나 루나 이분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뭐 연준 의장이 건축업자도 아니고 정확히 다 알까 했는데 이제 리노베이션 그게 이제 에클스 회관은 굉장히 거대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리노베이션 할 때 19억 달러가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25억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긴 많이 들었어요. 돈이. 3조 원이네요. 3조 원. 그러니까 엄청난 네. 돈이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럼 파월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그 고발을 했냐면 자금 변경 상황 때문에 리노베이션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이 너무 고급졌고 대리석 마감재를 썼고 옥상 정원이 초호화로 꾸며졌다. 이게 어떻게 사소한 변경 사항이냐, 위헌이다, 위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임기가 있는 누군가를 내보낼 때 네. 처음에 전화가 가고 네. 말이 안 들으면 경찰이 가고 네. 검찰이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건 네. 되게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씩 있었죠. 자주 있었죠, 옛날에는. 네. 근데 와 이게 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란 말인가 싶을 정도죠. 그냥 결국은 그거죠. 미스터 투 레이트를 빨리 내려서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연준 의장을 새로 뽑겠다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든 크리스 월러 바우만, 네. 베센트 몇 명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원러는 질문을 하니까 혹시 연준 의장의 의도가 있겠냐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떡줄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죠. 지금 그 뭐랄까 그 후보자들 누가 다음 차기 후보 가능성이 높으냐면 원로는 굉장히 낮게 나와요. 네.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연준 의장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월 의장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파월 의장의 지금 굉장히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원로 이사하고 그리고 누구죠? 여성 이사 바우만. 네. 미셸 버먼. 네. 미셸 버먼 빼면은 다 지금 금리 동결에 찬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강경파들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밖에 금리 내릴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정도. 동결도 7명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잘 통일시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솔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고 연준 인사들의 동의를 많이 얻어낸 그런 사람이고 계속 그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떼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출신 파월이 중간에 자기 발로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임기 다 채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드는 대로 안 흔들리는데 일단 이렇게 흔들면 이번에는 이제 2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처럼 또 한 명의 이탈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 이사들 중에서 파월의 어떤 일사불란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2명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한 컨센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보면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파월이 정말로 잘리기 전까지는 좋을 거예요. 왜?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금리 내리는 분위기로 가네. 계속 이 파월을 흔드는 핵심은 뭐냐? 금리를 내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금리가 높다. 인플레이션 안정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행정부와 연준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세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관세는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총재들은 일회성 아니다. 이거 계속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중론이에요. 연준 인사들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흔드는 순간 파월이 나가면 금리를 내리는 방향.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는 거죠.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채권 시장이 방향성을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채권이 금리가 내리고 강세였던 것은 일본 채권 시장 강세였고, 그다음 독일 국채 시장 강세였고, 그래서 국채 시장의 강세가 이렇게 전이가 된 건데, 이렇게 파월을 잡으러 흔들면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환경에서도 장기채물은 금리가 위로 튈 수도 있다. 그것들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현재 금리 상황이 절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만약 위로 더 튀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인데 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제 파월이 장악력이 있다는 거는 지방은행 총재들이 아니라 뉴욕 연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슬리는 게 사실은 연준 의장의 힘이거든요. 네. 버냉키부터 전통인데 만약에 진짜로 비둘기적인 연준 의장을 써요. 네. 그리고 QE를 해버리면 어떡하죠? 아예 QE까지 그냥. 그러면은 금리가 안 뜨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로서 되게 혼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금가 사상 최고치 근처죠 다시. 네. 그리고 뭐 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놀고 네. 있고 은값이 39달러 찍었습니다. 네, 은이 사실 엄청 올랐어요. 네, 최근에. 은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캐시 is trash예요. 네. 현금은 그냥 쓰레기 된 거예요. 과연 어디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통화가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 오르막 사다리처럼 스파이럴한 정도 수준인데 내가 약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약세하고 네가 약세했으니까 내가 또 약세하고 내가 약세했으니까 네가 또 약세하고 지금 완전히 이게 서로 핑퐁 게임이에요. 통화 약세 게임. 그러니까 미국이 약세도 남의 약세면 상관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변은 난리가 난 거죠. 기준이 막 서로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주요 통화들이 서로 약세 맞아요. 무슨 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지? 하고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화 가치도 일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좀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채권은 애매하다. 분명히 금리 내릴 것 같아. 금리 내릴 것 같아서 채권 차익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QE까지는 어렵다. QE 하면 금리 사실 내리긴 내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시장에서 QE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채권을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QE는 좀 어렵다. QE를 여기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관세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예. 금리가 일시적으로 뜨는 거를 막기 위한 정도로라도. 네. 그건 어렵다.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했던 방법인데 QE를 많이 늘린다기보다도 저기 뭐야 QT가 안 약간 남은 거. 하는 거죠. 그 정도로만. QT를 안 하고 꽤 오래 있겠죠. 최근에도 보면 QT 속도가 가끔씩 줄어들어요. 계속 천천히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이 금융 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됐어요. 저희를 다 포함해서 저희 네, 일하고 노동의 있으니까. 가치가- 네. 저를 굉장히 오늘 안쓰럽게 지금 저희 만들었어요. 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료 받고. 심지어. 네. 아니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가치가 월급이 바로바로 그때 저기 물가 움직임에 어쨌든 따라서 돼야 연동되는 되는데. 것도 아니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조정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와 근데 이렇게까지 통화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과연 이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걸로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네. 투자자분들은 아주 단단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얘네들이 금리가 튀어서 언제든지 한번 주식시장까지 건드릴 수 있다. 지금은 되게 안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릴 거라고 파월이 흔들리면 금리가 내릴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 위에 파장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까지 많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하셔야 되고 그다음 미국 시장하고 연결되니까
저는 이제 곧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알파벳이 합니다. 알파벳은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은 뭐 무난할 것 같고 테슬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거 뭐냐면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떨어진 빅테크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예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했어요. 내년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아니라 연간 실적 상향을 했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숫자가 충분히 만족하게 안 나오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근데 AI 쪽에서는 그러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AI는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대목이 되는 게 지금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지금 유럽 쪽 판매, 특별히 독일 쪽 판매 보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숫자가 좋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 3분기 동안 어떤 걸로 버텨왔냐면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미래의 꿈으로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뭐랄까 좀 꿈이 현실화가 돼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근데 테슬라는 현실화되면 안 돼요. 그냥 꿈으로 있어야 돼요. 로보택시 요만큼씩이라도. 풀려줘야 돼요. 꿈을 점점. 로보택시가 지금 현실화 됐잖아요. 근데 10대, 20대 뭐 이렇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화 안 되는 게 좋아요. 로보택시로 있어야 돼. 네. 또 신선한. 네. 로봇으로 있어야 되고 AI로 있어야 되고 뭐로 그냥 있어야 돼. 그게 주가를 버텨주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래도록 이 숫자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투자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그거는 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오른 게 모델 3가 나오면서 옛날에? 양산이 들어가면서 이제 프리 캐시플로가 오면서 급격히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로보택시도 지금 뭐 10대니 100대니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 웨이모처럼 뭐 1500대 만대 가면서 만약에 텍사스나 이런 지역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게 이익이 요만큼이라도 매출에 잡히는 순간 한 번 더 갈 거냐 아니면 얘기하신 대로 실현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쟤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모델 3 때랑 다르다 같다. 사실 네. 테슬라의 최대의 강점은 뭐냐면 강력한 제조 회사라는 겁니다. 네. 이 회사는 말씀하셨듯이 모델 3가 나올 때 그 단위 그 시간당 생산이 세계 최강의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첨단 IT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첨단 제조업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프리 캐시플로우를 확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근데 로보택시가 그런 정도의 속도로 이익이 증가할까? 이건 규제 산업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꿈으로 있는 게 낫다. 오히려? 얘네들이 현실 오면 속도가 너무 늦을 거라서 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뭐 이렇게 항상 그 저기 머스크 타임 있잖아요. 한 2년 앞서서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10만 대 만들 거야 이러지만 10만 대 만들려면 한 2년 더 있어야 되거든. 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캐시로 잡히는 양이 별로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숫자를 다른 영역이 쉽게 못 따라잡아요. 네.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훼손이 됐는데 꿈으로 버티고 있거든. 근데 이게 이번에 전년 대비 증가는커녕 역성장은 이미 판매량이 역성장을 했으니까 뭐 명확한 거고요. 네, 그게 보이니까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끌면은 경쟁자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웨이모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BYD가 계속 치고 오는 거야. 지금은 후질지라도 2년 있다가도 지금처럼 똑같이 후질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테슬라 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빨리 이걸 회복을 해야 자동차 쪽에서 뭔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고 만약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 한 대 얻어맞았는데 테슬라까지 얻어맞으면 조금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FOMC가 있고 네. 관세 유예도 있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 금리도 약간 뜨면서 그리고 7월 후반 8월이면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기겠죠, 이번에는.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율까지 이양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학술적이를 못하고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통밥 굴리고 이래서 좀 죄송한데 대략 15% 내외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준 인사 무살렘도 얘기를 했지만 10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유럽하고 15에서 20%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봐서는 결국은 15% 내외 어디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한국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얼마를 더 내라.
방위비를 얼마 더 내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끝 관세 끝 완전 신나게 갈 수 있는데 15% 되게 애매하거든요. 20%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15%라는 정도 수치의 애매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 조금 애매해요. 너무 애매한 숫자야. 10이면 네.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조건 호재예요. 금리 내릴 거예요. 쭉쭉쭉 연결이 되거든요. 15%? 어느 정도 인플레를 올릴 거지? 약간 애매한 수치입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마 이번에는 높게 예. 매기긴 하겠지만 결국 네. 그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봐서는 10%가 되면 다 양보한 거잖아요. 8월 1일에 10%일 리는 없죠. 그건 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10%까지 내리는 결론으로 나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15, 근데 항상 밀렸잖아요. 15, 20 냈으니까 15% 내외 어디쯤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다뤄보아야 할 이슈가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빨리 할게요. 네. 네. 빨리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핵심만 이제 상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져오신 이슈가 세계 채권 금리가 불안하다 이걸 이슈로 네, 가져오셨는데요. 앞서 이제 얘기한 거하고 네. 연결되는 네, 거고요. 네, 네. 지금 좀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30년물 금리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일본 10년물하고 중국 10년물하고 금리 역전이에요. 계속 올라가서 일본 10년물이 이 부분인즉슨 선진국들이 부채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조금 그 거실을 보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 요소다. 이게 어떻게 튀어서 어떤 일을 벌일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계 금융이 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부채 문제를 선진국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되고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네. 이제 다시 말이 나오는 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겠다 네, 이런 얘기가 조건과.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을 다시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여태까지 조금 끌어왔던 이 뭐랄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생겼거든요. 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워낙 네. 박학하시니까 박학하진 요 않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남은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녹두장군 전봉준처럼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그냥 몸으로 다 뛰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네. 지금 그 국회의원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본인들은 지금 집을 다 갖고 있지만 주식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주식을 예.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 뭔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 뭐 코스피 5천 해서 물꼬를 우리가 금융 자본과 기업 자본 시장으로 돈을 대겠다, 돈줄을 대겠다. 그래갖고 한국의 부채 문제도 해결하면서 한국의 발전 동력을 부동산을 좀 잡아주고.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에서부터 사실 부채 문제잖아요. 네. 부동산 지금 현재 부채 비율로만 하면 우리나라 거의 망조가 났어요. 거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92년도에 그 일본 부채 비율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부채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자영업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부채 위기가. 근데 이거를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업 쪽으로 투자와 기업 쪽으로 돈이 넣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방향성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체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작년에 이건 진짜 목 터져라 상법 개정돼야 된다 막 엄청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나와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상법 개정되고 나서 이거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진짜 자본시장 망할 뻔했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재작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 한국 개미들의 자금이 140조가 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치 단결됐어요. 한국은 안 된다. 투자는 외국에서 깔끔한 외국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한국 시장이 이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한다고? 정말 저는 놀라워요. 상법 개정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나오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또 믿지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당해서.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냐면
중환자도 이런 중환자가 없었어요. 숨이 껄떡껄떡대는 오늘 내일 하던 그런 중환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맥박이 조금 돌아오고 아직까지는 혼미한 상태지만 잘하면 이렇게 하면 정신 깨날라 그래. 근데 여기서 링겔 더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겠다? 눈 떴다는 이유로 갑자기 링겔을 빼는 건가요? 네, 그런 분위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영 의원이 낸 안이 배당 분리과세로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뭐 상당히 세율도 낮췄더라고요. 네. 저는 그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법안이 되면 1, 2년 지나면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거예요.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다 종합과세자들이거든요. 딴 데 가면 다 절반이 세금이에요. 근데 자기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데 뭐 25%밖에 안 낸다 세금을. 이건 너무 꿀이에요. 게다가 아주 합법적인 유산상속의 방법이 됩니다. 지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한 3%에서 5% 정도 자식한테 넣어줘요. 그리고 배당을 풀로 해줍니다. 그럼 그 배당 받은 돈으로 주식 사면 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아무런 법적인 이슈가 맞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단순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대주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이에요.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노후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의 어떤 근본을 깔아주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자본시장 성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뭐 세수가 안 거친다,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부자는 저기 부동산에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 많아요. 근데 어떤 의혹을 하게 되냐면 이거 대단한 세력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력은 정말 강고한 세력입니다.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돌멩이를 하나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혹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분 있잖아. 지분인데 주식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남의 일 하듯이 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또다시 부동산으로 넘어가. 부동산은 세제가 얼마나 좋은데. 저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근로소득에서 내는 세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금이. 네, 반제하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있습니다. 생각 안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로소득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네. 이게 막 당연히 세금 생각하면 재테크는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저는 조금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돼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안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방향성을 가지고 잘 정돈이 돼서 이 네.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겠는가 이 부분도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그 밸류업까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1번판 배당소득 분리까지가 잘 되면 1번판 밸류업의 시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국 시장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잘 버텨라.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세장에 의한 마비는 언제 오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좀 조정이 있잖아요. 네. 처음 제대로 된 첫 조정인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이런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해서 고점을 뚫어요. 이런 일들이 한 서너 번 반복되면요. 네. 사람들이 조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 무서워하거든요. 그걸 일컬어 우리가 강세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장이 계속되면 강세장 마비 현상이 옵니다. 겁을 안 내요, 사람들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현재 제도 변화는 강세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는 거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놓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 잘 붙이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위반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행동 잘못하시면 겨우 불씨 일으켰는데 찬물 끼얹는 격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